자, 이제 책의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59쪽을 핍시다. 북방민족의 선정과 국제관계의 다원화. 책 같이 읽어볼게요. 국제질서의 개편. 10세기 이후 동아시아에는 새로운 국가들이 나타나 국제질서가 재편되었다. 야오강 상류 지역에는 밑줄 좀 그어놓습니다. 거란, 중원의 송, 안반도의 고려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북부 베트남 지역의 대월, 중국 서북 지역의 서하가 등장하였다. 12세기에는 만주 지역의 여진이 성장해서 세력을 떨쳤으며 이 국가들은 서로 사절을 교환하고 교역하면서 다원적 국제관계, 그러니까 다원적이라는 건 여럿이 서로 이렇게 막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뭐 되게 복잡하게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이 관계는 안정적이지 않았다. 거란과 송은 자주 군사 대립했고 서하도 오랫동안 송과 전쟁을 벌였다. 고려와 거란도 군사적으로 충돌했다. 근데 일본은 9세기 말부터 대외관계에 소극적이 됩니다. 오랫동안 교류와 대립을 반복하던 신라와 국교 단절, 견당사 파견도 중지. 이때쯤에 신라랑 당나라가 둘 다 몰락하고 있었거든. 신라도 막 호족들 등장해서 몰락, 당나라도 절도사들 때문에 몰락. 그러자 견당사 파견 중지, 신라와 국교 단절. 12세기 말에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가마쿠라에 막부를 세우고 쇼군의 칭호,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거 정의대장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군대의 장군이에요. 원래는 장군이고 쇼군은 이 천황의 밑에 있는 장군이죠. 천황의 지배를 받는. 근데 천황에게서 그냥 모든 권력을 쇼군이 가져오게 되는 거야. 천황은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는 일본의 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모든 통치를 쇼군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된 겁니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에 의해서 쇼군의 칭호를 받다. 가마쿠라 역시 대외관계에는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민간 기업과 문화 교류는 활발히 이루어졌다. 넘어가겠습니다. 거란과 여진의 성장. 10세기 동아시아에서 먼저 두각을 나타낸 것은 거란이었다. 거란은 랴오강 상류에 살던 유목민으로 첫 번째입니다. 거란 박스 쳐놓고 첫 번째, 야율라 보기가 부족을 통합하여 요나라를 세웠다. 그 후 두 번째, 발해를 멸망시키고 만리장성 이남의 연운 16주를 차지하여 송을 압박. 자, 이 땅입니다. 연운 16주 여기. 송나라를 압박합니다. 이제 송나라의 지상 과제는 만리장성 이북으로 거란을 내쫓는 거고, 거란은 송을 완전 눌러버리는 거. 자, 그래서 송을 압박했으며 세 번째, 고려를 여러 차례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뭐 서희, 강감찬 얘기했어요. 결국 송나라는 막대한 양의 비단과 은을 제공하는 조건, 이거를 세패라고 했었죠. 거란과 맹약을 맺었다. 이 맹약의 이름은 아까 했습니다. 전연의 맹약. 11세기에 탕구투가 세운 서하는 첫 번째, 비단기를 장악하고 동서교역을 통해 발전. 서하는 거란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어 평화를 유지하였지만 송과는 책봉과 교역을 둘러싼 마찰. 그러니까 만만한 송나라랑은 싸우는 거죠. 오랫동안 전쟁을 벌였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송은 매년 비단, 은차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서하와 하약을 맺었다. 여진은 지금의 만주 일대에서 수렵과 농경에 종사하던 민족으로 1115년에 첫 번째, 아구다가 부족을 통합하여 금을 세웠습니다.
금은 연운 16주의 회복을 노리던 두 번째입니다. 송과 연합하여 거란을 무너뜨리고 송마저 공격하여 멸망. 그래서 화북 지방을 차지합니다. 거란 대신 동아시아의 강자가 된 금은 비단과 은 등 막대한 물자를 받는 조건으로 강남 지방에 세워진 한번 남송과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고려와 서하도 금에 조공하고 교역. 일대 패자가 되었습니다. 거란과 금은 한족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 고유 문자를 만들어 사용. 거란 금뿐만 아니라 아까 하나 더 했다. 어디? 서하 문자도 있어요. 서하도 역시 고유 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적 통치 제도를 시행했다. 거란은 농경민과 유목민을 분리하여 남면관 북면관제. 그리고 금은 전통적인 시족 조직이자 군사 조직인 맹한 모국제로 여진족, 한족은 주현제. 이렇게 나눠서 통치했다. 자, 밑에 그림 볼게요. 여기 북면관제, 남면관제. 북면관으로 거란을 통치하고 남면관으로 한족을 통치. 맹한 모국제는 부족민, 주현제는 농경민.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통치했다. 이원적 통치제제라고 합니다. 하나만 더 보자. 남북조 시대 북이랑은 다르죠. 북이는 효문제가 하나 정책이었잖아. 오히려 유목민의 것을 버리고 한족화 시키겠다. 이게 효문제였다면 하나 정책이었잖아. 북이는. 근데 거란금은 자기들의 고유성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송의 대외관계. 송나라는 첫 번째 문치주의를 내세워 절도사 세력을 약화하고 황제권 강화에 힘썼다. 그 결과 북방 민족의 국가보다 군사력의 열세에 놓이자 그들과 두 번째 맹약을 맺고 매년 막대한 물자를 제공하여 평화를 유지. 세패를 제공했다. 이에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11세기에 세 번째 왕안석이 재정을 늘리기 위한 신법 추진. 그러나 그 시행을 둘러싸고 오히려 국력이 약해집니다. 송나라가 멸망한 후 이만을 수도로 남송이 세워졌는데 남송은 군신관계를 맺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고려의 대외관계.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뒤 고려의 친선 요구하자 북진 정책을 추진하던 고려는 이를 거절합니다. 이에 거란은 송을 공격하기에 앞서 993년 고려를 침공했다. 고려의 서희라는 사람은 송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조건으로 거란의 소선영과談판을 벌여 화약을 맺었다. 이때 고려는 청천강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지역을 차지합니다. 이거를 우리 역사에서는 강동육주라고 부르기도 해요. 서희였죠, 서희. 거란은 두 차례 더 고려를 침공하였으나 고려는 이를 물리쳤다. 이거 강감찬 귀주대첩. 귀주대첩. 이후 고려, 송, 거란 사이에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의의가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의의. 고려는 거란과 조공 관계를 맺고 평화를 유지. 그러니까 계속 싸운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평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공을 했다는 겁니다. 여진이 성장하면서 고려를 위협하자 윤과는 이들을 물리친 후 동북에 구성을 쌓았다. 이후 여진이 세력을 키워 금을 건국하고 고려의 사대를 요구하자 찬반 의견이 대립한 끝에 금나라에 조공을 합니다. 당시 이자겸이란 사람이 이걸 받아들여요. 그러나 고려는 거란과 금에 대한 조공과는 별도로 여전히 송 및 남송과 해상교역을 유지하면서 문물을 교류했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수고 많이 했습니다.